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온라인 수업이 돼버리는 바람에 온라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프린트는 제가 원래 그냥 일반 수업이면 종이를 나눠드리는데 지금 나눠드릴 수가 없는 관계로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았으니 온라인 클래스에서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이를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별의 진화 과정을 조금 더 빠르고 헷갈리지 않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의 진화 파트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랑 같이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는 이제 45초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어디서 어떻게 탄생하는지부터 배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구름같이 생긴 거 있죠? 여기서 별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이 구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성간 분자구름이라고 부릅니다. 분자구름. 구름같이 생겼죠? 이 성간 분자구름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기체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성간 분자구름 같은 경우에는 물질들이 좀 모여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온도는 좀 어떨 것 같아요? 물질들이 모여 있으려면 온도가 높아야 될까요? 좀 낮아야 될까요? 기체예요. 좀 온도가 낮아야겠지. 그래서 성간 분자구름은 온도가 낮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모여있기 때문에 밀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온도는 굉장히 낮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로라고 읽고 얘는 이제 밀도입니다. 약속. 자, 그래서 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밀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기체 분자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럼 일단 질량을 가진 그 기체 분자들 사이에서 힘이 발생합니다. 질량을 가진 두 물체에서 발생하는 힘, 바로 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들 때문에 얘네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력 때문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이게 되면 조금 큰 부분도 이렇게 생겨나고 조금 작은 부분도 생겨나지만 어쨌든 이 중심을 향해서 점점 크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무엇이라 부르냐면 이것을 중력 수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중력 수축. 자, 중력 수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입자들이 모여요. 큰 곳으로. 왜? 중력이 발생하니까. 질량 있는 물질 사이에는 중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때문에 중력이 이렇게 중력으로 인해서 수축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자유낙하를 하게 돼요.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은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는 뭘로 바뀌냐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얘를 채워주기 위해서 다른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지. 뭘로 바뀌냐면 복사 에너지하고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아주 공평하게도 50대 5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복사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생성하게 돼요. 이 중에서 바로 이 열 에너지.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가 바로 별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별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열 에너지를 얻었다. 그래서 이 별은 열을 얻기 위해 중력 수축
에너지를 활용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할게요. 이 중력 수축 에너지로 인해서 갖는 열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2분의 1의 별의 반지름 분의 중력 상수의 별의 질량 제곱 정도를 갖습니다.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이마만큼의 에너지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별의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 많이 생길 거고 별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또 에너지가 좀 생기겠죠. 무튼 그래서 이런 중력 수축 에너지로 온도를 얻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로 이 성간 분자 구름이 열을 얻어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합니다. 원래 온도 낮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10켈빈 정도 되는 온도였는데 얘가 점점 상승합니다. 뭐 때문에?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점점 상승해서 어디까지 상승하게 되냐면 표면 온도가 1000켈빈까지 상승하게 돼요. 1000켈빈. 1000켈빈까지 딱 상승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걔를 전주계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가 주계열성은 들어봤죠? 근데 전주계열은 뭐냐면 주계열 단계 전 단계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주계열의 바로 전 단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1000켈빈 정도 되는 전 주계열입니다. 그래서 1000켈빈이 딱 됐을 때 10켈빈부터 시작해서 19, 10, 100, 1000, 아니다. 10, 100, 101, 102, 100, 오르다가 999에서 딱 1000이 됐을 때 전주계열이라고 불러요. 왜 이때부터 전주계열이라고 부르냐면 1000켈빈이 됐다. 온도가 높아졌다. 온도가 높아졌다는 건 파장이 어찌 됐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요? 빈의 변이 법칙?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파장은 짧아졌다는 거잖아. 우리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온도랑 파장의 맥스랑 반비례 하잖아요. 우리 배웠다. 그래서 이 1000켈빈에서 어떻게 되냐면 파장이 딱 가시광선 영역에 들어옵니다. 그럼 성간 분자 구름은요? 이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 들어오지 않은 적외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외선 망원경을 사용해서 이 성간 분자 구름을 봐요. 그러니까 전주계열부터는 이제 우리 눈에, 우리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전주계열은 핵융합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주계열도 에너지를 얻는 방식은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성간 분자 구름에서 전주계열까지 다 중력 수축 에너지로 열을 얻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성간 분자 구름에서 전주계열까지의 변화를 한번 제가 여기다 그려보면 일단 온도 높아졌죠. 온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부 밀도. 내부 밀도는 당연히 중력 수축해서 모였으니까 밀도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내부 기체 압력 서로 뭉치기 때문에 갖는 기체 압력도 커졌을 겁니다. 이 세 개는 커졌고요. 반면에 뭔 줄어들었어? 그렇지, 파장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간 분자 구름에서 점점 중력 수축 에너지로 밀도가 모이면서 원시별이라는 게 탄생했다가 걔가 더더 모여서 딱 1000켈빈이 딱 됐을 때 전주계열이 되면서 전주계열로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살아가다가 이제 주계열성이 됩니다. 주계열성. 그래서 얘는 주계열성이에요. 그래서 주계열성이 됩니다. 이 주계열성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이 내부 중심 핵의 온도가 1000만 켈빈 됐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주계열성. 왜 이때부터 주계열성이라 부르냐면 이때부터는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 안 써.
이제 뭘 쓸 수 있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수소 핵융합 반응. 그래서 주계열성의 정의 자체도 이렇습니다. 주계열성 정의 자체가 내부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주계열성이에요. 오케이? 주계열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주계열에서 주계열로 한번 진화하는 그 경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프린트 47, 6쪽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HR도 알듯이 요 핑크색 선 요거는 우리 주계열성이에요. 주계열성들을 찍으면 우리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태양 질량의 몇 배, 태양 질량의 몇 배 뭐 이런 뜻이고요. 이거를 보자면 태양 질량이 0.1배였던 전주계열이 주계열로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태양 질량인 전주계열이 주계열에 도달하는 과정. 다시 태양 질량의 100배인 전주계열이 주계열성에 도달하는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이 그래프를 천천히 살펴보면 여기에 얼마나 걸리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럼 보자. 이 0.1배인에는 쭉 가는데 10의 8제곱년이 걸려요. 그치? 그러면은 태양 정도 질량 되는 애는 10의 6제곱년보다 조금 길게 걸리죠. 태양의 100배 정도 되는 애는 10의 4제곱년이 걸려요. 그러면 질량이 클수록 지금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시간이 빨라져요. 그러면 우리 이걸 알 수 있어. 전주계열성에서 주계열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질량이 클수록 짧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시 전주계열에서 주계열로 도달하는 데까지의 걸리는 시간은 질량이 클수록 짧다. 다시 말하면 질량이 작을수록 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주계열성에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이고 레이저 쇼를 할 뻔했네요. 자, 이 식에서 한번 볼까? 이 식에서 보면 질량 있죠.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이 같을 때 이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를 많이 얻어요. 에너지를 많이 얻는다는 건 더 빨리 온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야. 활 타오를 수 있다는 거죠. 활 타오르다 보면 내부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으로 도달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고 그래서 주계열에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원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보기에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이 원리는 물을 수 없어. 너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원리는 물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물어볼 때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보기입니다. 질량이 큰 원시별은 대체로 HR도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진화한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맞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진화하더라. 그래서 주계열성이 된다. 오케이. 반면 질량이 좀 작은 애들은 HR도 위에서 아래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진화한다.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좀 질량이 작은 애들은 수직 방향으로, 질량이 좀 큰 애들은 수평 방향으로 진화하더라. 이건 우리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이거 그림 없이는 안 물어봐요. 그림 보고 해석할 수 있냐. 그래서 이 보기에 나와서 제가 46조에 좀 넣어놨습니다. 이 핑크색 선 있죠. 이 핑크색 선은 딱 주계열 0살 때의 선이에요. 주계열로 사는 0살 때의 별들이 있는 분포하는 걸 이렇게 찍어놨어. 그래서 이름이 0년이죠. Zero year. 그래서 0년 주계열입니다.
그래서 zero age네요. sorry. 자, 아무튼 zero age 메인 시퀀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영년 주기열이라고 하고요. 그냥 뭐 수소 핵융합이 반응이 시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주기열성의 특징만 좀 정리해보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기열성의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수소핵융합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얘는 중력 수축을 못해. 왜냐면 중력 수축을 왜 못하냐면 중력이 있긴 하거든요. 중력이 없을 수 없잖아. 중력이 있어. 근데 중력 수축을 못한다는 건 뭔가 중력과 팽팽하게 맞닿아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기체 압력이에요. 그래서 중력하고 여러분 기체 압력하고 평형을 이룹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중력 수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체압이 반대 방향으로 꾹꾹꾹꾹꾹 쥐어짜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동그란 모양이 유지되면서 모양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동그랗게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태양이 모양이 안 변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를 바로 정력학적으로 평형돼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력학 평형 상태다라고 합니다. 정력학 평형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정력학 평형이라는 건 중력하고 기체압이 똑같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크기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만 더 해볼 건데 첫 번째 일생의 90% 우리 인간의 일생은 아니죠. 별의 일생의 90%입니다. 제가 이게 다 별의 진화 과정을 쭉 그려놓은 건데 이 별은요 주기열성으로 바로 이 친구로서 별의 수명이 100살까지라고 치면 거의 90년을 이 친구로 살아요. 그래서 일생의 90%를 주기열성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에 있는 지금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별 중에 주기열이 가장 많은 이유도 주기열로 가장 오래 살기 때문이죠. 그쵸? 아이고 또 레이저 쇼를 그만해. 아무튼 그래서 일생의 90% 정도를 주기열로 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우리 HR도 한번 가볼까? HR도에서 보면은 이 영년 주기열로 한번 볼게요. 주기열은 요렇게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얘네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광도가 어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온도가 상승할수록 광도도 커지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광도하고 비례 관계를 갖고 있죠. 온도하고 광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열의 중요한 특징 이 광도하고 질량하고 반지름하고 다 비례합니다. 프린트 46쪽에 보면 밑에 그래프도 있고요. 이 이유는 뭐냐 함은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아요. 내부 온도 자체가 높아요. 주기열성이라고 모든 내부 핵 온도가 1000만 켈빈이 아니고 1000만 켈빈일 때부터 주기열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높은 애도 있고 좀 낮은 애도 있고 제일 최저점이 1000만 켈빈이라는 건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온도가 높다는 거는 왜 온도가 높냐면 질량이 크면은 거기에 수소 입자들이 많겠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며.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재료가 굉장히 많으니까 계속 태우는 거야. 막 땔감이 엄청 많아. 불을 막 팡팡팡팡 질러버리면 당연히 광도가 높겠죠. 단위 시간당 나타나는 에너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광도가 밝게 빛나요. 그러니까 광도가 크면 클수록 질량도 크고요. 질량도 클수록 반지름도 커집니다. 주기열성에서는. 그 다음 라스트 3번입니다. 마지막.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별의 수명이에요. 자, 수명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전체 내가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양 전체 내가 평생 동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양을 단위 시간당 내뱉는 에너지로 나누면 되겠지. 그쵸? 그럼 평생 동안 내가 태울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얼마 정도 되냐면 별의 질량만큼이에요. 대강. 왜냐하면 그 별은 이제 수소기체나 헬륨기체로 되어 있고 그 수소기체들을 내가 태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내 수명 동안 태울 수 있는 에너지는 내 질량만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우리가 광도죠. 걔가 바로 광도잖아. 그럼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타는지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수명이 나오겠지.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 주계열성에서는 하나 특징적인 걸 배웠는데 광도하고 질량하고 비례합니다. 비례하는데 어느 정도로 비례하냐면 2.3승에서 4제곱으로 비례한다라고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HR도 하면서. 근데 우리 이거 약간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제가 그냥 임의로 3으로 바꿀게요. 이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L 대신에 제가 M 세제곱으로 쓸게요. M 세제곱 M. 그러면 D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M 제곱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명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수명은 반비례한다. 뭐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질량의 제곱이지만 어쨌든 질량에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수명은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질량이 크면은 태울 수 있는 장작이 많아. 장작이 많아서 빨리 태워요. 막 태우는데 장작을 빨리 쓰는 거야. 너무 많이 태워서, 너무 빨리 태워서.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니 근데 주계열성의 수명이 짧은 거 아니에요? 자, 주계열성으로 일생에 90%를 산다 그랬지. 그럼 주계열성의 수명이 짧으면 평생 수명도 짧겠죠. 주계열성의 수명이 길면은 당연히 평생 수명도 깁니다. 그래서 수명은 질량에 반비례하더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영년 주계열에서도 봤듯이 질량이 큰 별일수록 빠르게 주계열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진화 경로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질문 있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 집에서 몸조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볼 수 있을지 못 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까지 안녕.